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매거진의 곽동수입니다. 바야흐로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세금 냈던 것을 돌려받는 좋은 기회가 될 텐데요. 이 잘만 챙기면 두둑한 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기도 하죠. 하지만 그 내용을 잘 모르거나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꼭 챙기셔야 될 텐데요. 누구나 사전 준비만 잘하면 두둑한 보너스를 받는 연말정산. 오늘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더 빠르고 실속 있는 뉴스, 더센 뉴스에서 살펴봅니다. 네, 연말정산 올해 바뀐 제도와 꼭 알아둬야 될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정말 중요하지요? 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릴 만큼 직장인들에게 매우 중요한데요. 연말정산만 잘해도 몇십만 원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간단히 말하면 매달 임금에서 먼저 떼어간 소득세에 대해 직장인이 연말이나 1월 중에 소득공제 신고세를 내면 국세청이 소득공제액을 정확히 계산한 후 많이 거둔 부분은 돌려주고요. 덜 거둔 부분은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네. 즉 편의상 정부가 일률적으로 세금을 떼간 뒤에 나중에 이를 결산하는 것인데요. 잘만 하면 살림의 보탬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연말정산은 각종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고 매년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미리미리 살펴둬야 하는데요. 직장인들이라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연말정산이 11월을 마감으로 하다 이제 한 해 12월 기준까지 바뀐 것도 얼마 안 됐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여러 가지 제도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 알아둬야 될 항목이 그렇게 많다고요? 네, 올해부터 소득세 기본세율이 인하돼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은 부담이 많이 덜게 됐는데요. 과표 구간 1,200만 원 이하는 6%로 2%포인트,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은 16%로 1%포인트,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은 25%로 1%포인트가 각각 낮아졌습니다. 8,800만 원 초과는 전과 동일하게 35%가 적용되는데요. 올해부터는 기본 공제 대상자 1인당 공제액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네. 그만큼 가족이 많으면 유리한데요. 100만 원의 공제를 받으면 예를 들어 소득이 4,600만 원인 근로자는 4,500만 원으로 과표 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올해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와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불입하고 있다면 1년간 낸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월세에 살고 있다면 2월분부터 부담한 월세 금액을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족 수가 많을수록 수입이 좀 적을수록 그리고 세율이 조정돼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좀 많아질 것 같고요. 무엇보다 월세도 포함이 되고 교육비 공제액도 커졌기 때문에 이 직장인들에겐 부담이 좀 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도 있지만 올해 끝나는 그런 혜택도 있다고요? 네, 연봉 2,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100만 원까지 공제해 주던 혼인, 장례, 이사 비용은 올해부터 공제 항목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미용이나 성형수술비, 보약에 대한 의료비 공제도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네, 이 부분 이 현실적으로 사회상을 반영했다 그래서 환영받던 부분인데 좀 쏠쏠했던 부분이 이제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 맞벌이 부분은 외벌이에 비해서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네, 맞벌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배우자 연간 소득금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를 기본 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소득 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반영이 되고요. 보험료는 맞벌이 부부 간에는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진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근로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는 연간 소득 금액의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위한 지출이라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자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부인 명의로 발급받은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누구의 명의로 나갔느냐 점검해 보셔야 될 거고요. 무엇보다 이 맞벌이의 경우는 연간 소득 100만 원입니다. 월간 아닙니다. 100만 원 이하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올해 특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좀 짚어주시죠. 네, 조금 적극적으로 연말정산에 나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이용해서 절세에 나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네. 장기 주택마련 저축이나 장기 주식형 펀드, 장기 채권형 펀드는 올해 안에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장마저축의 경우 연소득이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안에 가입할 경우 2012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마는 납입금액의 40%,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기가 3년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도 연말까지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1년 차에는 납입액의 20%, 2년 차에는 10%, 3년 차에는 5%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또 개인연금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데요. 연금저축과 연금신탁, 퇴직연금을 포함해 불이익을 모두 인정해 주되 이들 합계액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이 경우 세율이 6%의 구간인 근로자는 최고 1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최고 세율인 35% 적용된 직장인이라면 최고 105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뭐 컴퓨터 네트워크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서류 없이 그냥 주민등록번호만 불러주면 웬만한 건 다 처리가 된다. 하지만 연말정산만큼 아직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죠? 네,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받을 때 가장 골치 아픈 것은 바로 관련 구비 서류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네. 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로 구분되므로 이에 맞춰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 출산 등으로 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있다면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특별공제의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이 있는데 특별공제는 소득공제를 받는데 이런저런 제약이 많아서 네. 사전에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특별공제 중 직장인 최대 관심사는 교육비와 주택자금 공제인데요. 교육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관련 영수증을 잘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네.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주택자금 공제도 몇 가지 조건이 붙는데요. 집을 산 사람이 세대주여야 하고 2006년 1월 이후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산 집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라는 다소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물론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등도 사용액을 모두 합쳐 최고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가 되는데요. 특히 소홀하기 쉬운 현금 영수증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소득공제 대상이 안 된다면 관련 서류 자체를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조건이 되는지도 꼼꼼히 따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직할 때는 반드시 종전 직장에서 냈던 그런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같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노부모가 계시면 여러 형제가 있을 때 이중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적발이 되니까 꼭 한 자녀만 소득공제를 받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퇴직할 때 보통 받게 되는 퇴직금 외에 뭐 퇴직 위로금이라든가 퇴직 공로금 같은 경우는 퇴직금으로 보지 않고요. 일반 급여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연말정산에 포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뭐 의료비라든지 또 교육비,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등 여러 가지 서류를 간편하게 뽑아볼 수 있지만 또 거기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부금 영수증이라든지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 또 미술학원 같은 체육시설 이용하는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미리 준비하셨다가 사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뭐든지 요즘 현금 영수증 주고받으면서 열심히 잘 모아두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영수증은 평소에 늘 챙겨두는 습관, 이 올바른 경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자들은 원래 연말정산 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한다 했었는데 사업자도 연말정산을 하지요? 네, 개인 사업자들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신데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사망 등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인 공제부금에 돈을 낼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올해부터는 영구화됐습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기업이나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매월 공제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가맹 등 요건을 갖춘 성실 사업자는 2012년까지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료비와 교육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를 위해서 개인연금을 눈여볼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연금 가입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연말정산, 이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직장 새내기라든가 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 재취업한 주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건에 내가 어떻게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에 반짝이는 흐름이 보이는 시간 재테크 플러스입니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때도 서비스가 좋으면 다음에 그 집 또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서비스 경쟁력이 중요해진 시기가 됐는데요. 요즘은 서비스 경쟁력도 돈이다라는 말 정도로 공짜 서비스, 대여 서비스 업계에서는 서비스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이 고객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인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현장을 찾아봤는데요. 부르면 달려오는 찾아가는 서비스의 세계, 오늘 재테크 플러스에서 만나보시죠. 하루에도 수만 가지 아이템이 쏟아지는 가운데 무엇보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건 바로 서비스. 그래서 등장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시간을 벌어주는 이색 서비스. 일정하게 와주시니까 저희가 필요할 때는 이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신기해요, 그죠? 저희처럼 평소에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고객 만족 100%를 꿈꾸는 편리한 방문 서비스의 세계로 떠나보자. 오늘 특별한 날을 맞은 한 가족. 단단히 차려입고 멀리 외출이라도 나서는 듯한데 지금 애기 돌이 조금 있으면 애기 돌이라서 지금 돌 사진 좀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거만 챙기면 되겠다. 그런데 날씨도 쌀쌀한데 약속 장소까지 걸어서 가시려고요? 차 탈 필요 없어요. 바로 요 앞이거든요. 차 온다. 이들이 기다리는 건 따로 있었으니 그때 등장한 버스 한 대. 안녕하세요. 얼른 굽다. 얼른 끓여. 잠시 뒤 이 가족이 말한 특별한 날의 실체가 밝혀지는데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버스 내부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여기는요, 엄마 아빠들이 어디서나 불러주시면 찾아가는 이동 스튜디오입니다. 아기자기한 소품과 뒷배경까지 완벽하게 세팅된 미니 스튜디오. 테마는 기본적인 거에 5가지 테마고요. 그다음에 8가지에서 9가지 테마까지 변신이 가능합니다. 있을 건 다 갖춘 촬영장. 피아노 연주 외에 싱싱한 과일 농장으로 뭐든지 변신 가능하다. 이제 애기 돌이 돌아오는데 돌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멀리 나가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이렇게 찾아오면 스튜디오가 있다고 해서 찾게 됐습니다. 시우야, 청바지로 갈아입을까? 게다가 드레스룸까지 완벽 구비. 컨셉별로 이렇게 왕자님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캐주얼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니까요. 테마에 맞춰 50여 벌의 드레스를 골라 입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만물 스튜디오. 기분업 한번 하자. 기분업. 슝슝슝슝슝. 엄마 어딨나? 삼촌. 드디어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고 과연 버스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의 결과는 어떨지 잔뜩 기대되는 가운데 드디어 작품 개봉 박두. 퀄리티 또한 일반 스튜디오랑 비교해 전혀 손색 없다. 16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 그러니까 사진관의 절반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액자에서부터 앨범, 그리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까지 한꺼번에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집 앞으로 찾아오는 편리함에 부담 없는 가격까지. 덕분에 버스 이용객이 많이 늘었다는데 촬영은요, 보통 평일날은 하루 한 건에서 2건 정도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주말은 2-3건 정도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100일 때 촬영했던 엄마들은 돌 때도 같이 이어져서 저의 고객이 단골 고객이 되시는 편이십니다. 사진 작가님이 너무 애기도 잘 달아주시고요. 좁은 공간인데 애기가 즐겁게 촬영한 것 같아서 좋아요. 저희처럼 평소에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자! 바쁜 현대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버스 스튜디오. 한번 이용해보세요. 이번엔 아파트의 명물이 된 또 다른 차량. 각종 집기류의 알 수 없는 기계들. 예, 이거는 두부 만드는 콩입니다. 콩이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지금 두부를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기계거든요. 즉석에서 두부 만드는 차입니다. 공장에서만 두부를 만든다는 편견은 버려라. 이게 직접 제조한 즉석 두부. 콩물에 간수를 치면 엉기거든요.
그러니까 성형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간수를 치는 작업입니다. 아침부터 아파트 입구에서 재료 준비에 분주한 사장님. 순두부에서 판두부까지 바로바로 만들어낸다. 반찬 사러 나오신 어머님의 구경꾼까지 스타가 따로 없는데 여기서 직접 만들으니까 이런 게 없는 줄 알았는데 얼마나 신기해요, 그죠? 이래 갈아가지고 만들기는 직접 만들기 낫겠죠. 따끈따끈하고 맛있게 생겼죠? 많이 놀고 더 좋지. 한국보다 진짜. 두부차가 왔다 하면 입소문 퍼지는 건 순식간. 금세 돈이 나서 못 팔 정도라는데 드릴게요. 하루 평균 100에서 한 120모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금방 만들어 맛 또한 일품. 맛이 끝내줘요. 완전 맛있어요. 소비자가 있는 현장에 가가지고 소비자한테 직접 안방 바로 앞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뭘까 생각하다가 두부 같은 경우 기본 식재료고 또 주부분님들이 그 앞에서 파니까 즉석에서 만든 것을 파니까 반응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어머니. 두부라는 흔한 아이템으로 신세 시장을 노린 찾아가는 서비스.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죠. 소비자들은 신선하고 일단 눈으로 봐도 맛있어 보이잖아요. 일정하게 와주시니까 저희가 필요할 때는 신선해서 꼭 잘 이용하고 맛있으니까. 이번에는 매일같이 발품 팔아서 고객을 찾아가는 분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상부터 내어놓는데 식사 시간인가요? 밥상이 아니라 책상이에요. 책상이라면 공부 시간이라는 말씀. 실험 가운에 차례로 등장하는 실험 도구들까지 바로 찾아가는 과학교실. 저희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5명 이상이면 진행이 가능하고요. 어려운 과학 실험을 실험을 통해서 이론부터 직접 아이들이 만지고 체험하고 실습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과학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과학자의 꿈을 새록새록 키워가는 시간. 아이들이 오늘 도전할 실험은 생활 속에서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는 손난로 만들기. 사뭇 진지한 표정과 호기심 가득한 얼굴은 미래의 과학도들을 보는 듯하다. 어떻게 열이 날까? 아세트산 나트륨이랑 물이랑 섞여서 열을 내릴 것 같아요. 맞았어요. 손난로 만든 거 똑딱 단추 한번 해볼까요? 머리 아프게만 느꼈던 과학적 원리를 체험을 통해 익히는 순간. 사장님 말은 따뜻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놀기 바빴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달라졌다. 일단은 익숙한 곳에서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공부에 대해서 또 딱딱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즐겁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친근한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잘 발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같이 신용필로가 유행할 때는 학원 보내는 것에 대한 부담도 사실은 있는데 훨씬 더 안전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수업하는 거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를 우리보다 재밌게 배우는 시간. 덕분에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키워나간다. 이 M용액하고 P용액을 섞으면 이 우레탄은 100배 이상 부푸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돼서. 바나나 같아요. 나가지 않고서 집안에서 배우는 과학 시간. 실제로 부모님보다 배우는 아이들의 만족이 더욱 크다는 사실. 쉬는데 밖에 학원도 안 가고 집에만 있는 거죠. 직접 만들니까 재밌어요. 우리 집이 교실인 것 같아서 좋아요. 선생님이 집으로 직접 오시니까 신기하고 재밌어요.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키워줄 찾아가는 과학교실. 그 열기는 오늘도 뜨겁다.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친근한 마케팅, 찾아가는 서비스. 이제부터 멀리 갈 것 없이 무궁무진한 그 혜택을 집안에서 누려보세요.
아는 만큼 보인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잘 벌고 잘 사는 법 시간입니다. 어느새 12월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눈여겨볼 것은 무엇인지 부동산과 금융에 관련돼서 저희도 3회에 걸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떤 전략이 성공할지도 한번 짚어보시면서 올 한 해 정리해보시고 내년에 대한 계획 세우시는 기회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재개발 뉴타운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리얼피 에셋의 박병찬 대표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장이 달라지다 보면 접근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2009년 재개발 뉴타운 시장에 일단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떻게 전개됐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죠. 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르네상스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발표한 르네상스가 총 4가지인데요. 한강, 그리고 서남권, 동북권, 남산 이렇게 4가지인데요. 그중에서 특히 가장 큰 눈길이 끄는 것은 단연 한강 르네상스입니다. 올 초에 한강 르네상스 이제 세부 계획이 발표되면서 한강변 일대에 노후주거지 개발하겠다는 전략 정비구역과 유도 정비구역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요. 네. 침체된 그 시장에서 급반등, 그러니까 V자 형태로 반등세를 이런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정비구역은 전략적으로 한강변 일대 개발하겠다. 그리고 유도정비구역은 전략정비구역을 진행하면서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런 개념인데요. 성수, 그리고 압구정, 그런 이촌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시세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뒤이어서 합정 그리고 자양이 뒤따라갔고요. 마지막으로 망원과 이제 당산지구 같은 지역들이 주식에서 보면 우리 순환매처럼 테마를 묶어서요. 이 한강 테마라는 그 테마로 인해서 순환매 쪽으로 좀 치고 나가는 지역들이 먼저 치고 나가고 네. 뒤따르면서 결국엔 다 같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좀 보자면은 이제 용산 그리고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이 소형 기준으로 평당 7천 이상 8천만 원 선. 엄청난 고가죠. 네. 그리고 이제 구이자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소형으로 기준 잡았을 때는 한 4천만 원 선. 그리고 합정 같은 경우가 한 4,500만 원 선. 굉장히 합정 같은 경우에는 올 초 그 르네상스 나오기 바로 직전에는 한 2천만 원 후반대에서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4천 중반선까지 시세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르네상스를 기준으로 해서 전반적인 4차 뉴타운을 불효시킨 그런 대체 안으로서 이런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은 4차 뉴타운 거론됐던 지역들과 많이 겹칩니다. 네. 그래서 4차 뉴타운은 우회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 르네상스 각기 다른 프로젝트긴 합니다만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주식의 순환매처럼 서로 상승 효과를 가져오면서 차례로 상승하는 효과를 낳는데 서울시에도 부동산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굵직한 이슈가 또 있었지요? 네, 다음은 뉴타운 토지거래 허가 완화입니다. 뉴타운 우리가 재정비 촉진지구 정확히 명칭으로 말씀드리면 재정비 촉진지구인데요. 거래 규제가 풀리면서 많은 기대를 가져왔었지만 네. 실제적으로 시장 반응은 미미했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서 이제 용도 지역에 상관없이요. 2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사고 팔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끔 이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그냥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18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네. 받게 됐는데요. 사실 토지거래 허가를 이제 받게 되면은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택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실제 거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전세도 못 주고요. 거래에 굉장히 위축하는 요소였는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20제곱미터 미만인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물건들이 단가가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네. 이러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그런 소형 지분들의 어떤 가격 조정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메리트가 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완화되면서 뉴타운 거래가 활성화될 거라 기대했지만은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냉랭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 허가가 풀리고 나서 이제 약 한 달 정도 거래가 반짝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또 매수세 모두 소강 국면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네.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런 걸 보았을 때는 서울시 뉴타운에 대한 우리 수요자들의 시각이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조금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던 서울시 르네상스와 맞물려서 볼 때 이게 전 정부에서 묶어놨던 걸 현 정부에서 사실상 재개발 관련돼서 거의 다 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거래가 없었다는 거, 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재건축 관련된 규제들 정부가 사실상 봉인을 모두 다 풀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재건축 관련된 규제를 정리해 보자면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되겠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정리해 보자면 두 가지입니다. 이제 재건축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허용해 주겠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재건축 그 조합원들의 지위 양수 부분을 규제하던 것들을 완화시켜 줬다라는 부분인데요. 먼저 그 재건축 용적률부터 보게 되면은 지금 재건축 용적률을 이제 과거처럼 이제 시도 조례로 규정하던 게 아니라 상관없이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는 그 법정 상한선까지 허용을 해준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를 우리 소형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짓게끔 했었거든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네. 있었죠. 근데 이러한 규정 이제 폐지하고요.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허용시켜 주는 대신에 그 높아지는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소형 임대주택을 지어라. 이렇게 이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이제 재건축 아파트에서 중대형의 임대주택은 우리가 볼 수 없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올 들어 정부가 이제 재건축 용적률 그 상한선까지 이제 허용을 해주면서 이 재건축 사업의 그 사업성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죠. 네. 그런 현상도 벌어졌었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재건축 용적률이 이제 법정 상한선까지 올려준다고 하더라도 다 찾아먹지 못하는 지역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용을 해주되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각 구역별로 이제 지역적인 입지 여건이 다르고, 그리고 또 그 법정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활용하기 불리한 구역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은 구릉지라든지 또 역사 문화 미관 지구라든지 고도 제한 지구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열어주더라도 다 찾아먹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에서 용적률이 크게 늘어났다 하는 건 투자 수익성을 더 개선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용적률을 많이 받게 되면은 또 건물이 많이 짓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조합원들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데요. 원칙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용적률과 사업성을 비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당초에 기대했던 법정 상한선 용적률을 적용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투자했던 분들 간에 이제 혼선이 벌어지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일종의 과도기 같은 거였죠. 네, 그래서 그 법정 상한선의 용적률을 보장받는 건 아니고 허용된다라고 이게 우리가 좀 그렇게 투자 분석을 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 이제 재건축 그 조합원 지위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은, 특히 과열지구 내에 있는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형평성이 안 맞지만은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는 사고 파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원칙적으로요. 예외를 보자면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3년 동안 사업 시행가를 받지 못하거나, 그리고 또 사업 시행가를 받고 3년 동안 그 착공을 못하거나, 또 착공을 하고 나서 5년 동안 준공이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만 팔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개정되면서 이러한 그 경과 그 기간을 3년짜리는 2년으로, 또 5년은 3년으로 이렇게 대폭적으로 완화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약 한 17,000여 가구가 이렇게 그 완화 조치에 따라서 거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건들이 또 시장에 일시에 또 나오게 되다 보니까요. 수급상으로는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할 수 있지만,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는 건 아무래도 시장 전체에 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마다 조건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셔야겠지만, 이 재개발 용적률도 좀 완화가 됐죠? 네, 재개발 용적률도 이제 완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일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170% 용적률을 적용받았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190%로, 2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0에서 210%로, 3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0에서 230으로 각 20%포인트씩 이제 올렸는데요. 이런 용적률 상향 조정도 마찬가지로,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좀 소외됐던 재개발 시장에 좋은 바람이 한번 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상향 조정되는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은요, 늘어나는 용적률만큼 전체 다 60제곱미터 이하의
그 6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주택을 짓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형주택 공급에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이미 이제 분양이 승인이 된 곳은 제외되고요. 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이라면은 조합원들의 75% 이상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구역 지정을 받고 또 관리처분 인가를 득하지 못한 서울시 한 92개 재개발 구역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또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네. 내년 1월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좀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은 이 뭔가 부동산 경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자금 아니겠습니까? 이 돈줄을 좀 잡아쥐고 있으면 투자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총부채 상환 비율 DTI에 관련돼서 어딘 웃고 어딘 울고 하는 모습이 좀 벌어진 한 해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슈는 이제 DTI 규제로 인해서 재개발 뉴타운이 수혜를 봤다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DTI 규제로 인한 수혜 상품을 꼽으라면은 연립 그리고 다세대 이러한 서민주택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부가 이제 지난 9월에 강남 3구에만 적용되던 이제 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고요. 또 그 다음 달인 이제 10월 달에는 비은행권, 그러니까 저축은행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면서 아파트 시장 그 거래 침체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적으로 이제 반사이익 받은 곳이 재개발과 뉴타운 쪽인데요. DTI 규제를 안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연립과 다세대에 그 갈피를 못 잡는 자금들이 많이 좀 들어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네. DTI 규제가 이런 그 아파트를 넘어서 연립이나 다세대 쪽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자금을 어디서 쉽게 빌릴 수 있느냐 가지고 투자의 향방까지도 바뀌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실 분들 또 실수요자들은 좀 더 꼼꼼하게 짓고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투자자 입장에서 올 한 해 재개발 뉴타운 지역을 본다면은 이 어떻게 성공할 만한 전략이 있었습니까? 네,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요. 최고의 성공 투자 전략은 바로 투자 타이밍 잡기였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장 그 확실한 방법은 부동산 투자를 타이밍을 사서 타이밍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뭐 거래의 어떤 분위기나 여러모로 봤을 때는 2009년도 그 시장의 최저 바닥은 1월 달이었고요. 최고의 정점은 7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뉴타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 1월 달을 봤을 때 작년 고점 대비 한 30% 정도 가격 조정이 일어난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초에 이제 투자를 이제 감행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눌리는 장세에서도 조금 더 좀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과거를 다 본 상태에서 바닥이 언제였고 뭐 고점이 언제였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학습 효과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 기준으로 2009년도 가장 최적의 타이밍은 올 3월이었다고 봐요. 아하. 네, 왜냐면은 이제 그 시장이 바닥을 찍고 상승한다는 신호를 정확하게 짚어준 시점이 3월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를 예를 한번 들자면은 2007년도 12월 달에 고점 찍고 1년이 넘게 단 한 차례 그 하락을 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네. 최초의 반등이 나온 게 올 3월. 그리고 동행지수도 작년 이제 9월 달에 고점을 찍고 그 칼날처럼 수직하게 했는데요. 그 낙폭세가 처음으로 준 시점이 올 3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변하는 그 상황에서는 이러한 경제 지표를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도 하나의 그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뭐 근데 더블 딥의 위험도 있었고 경기가 살아나는 게 어렵다,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3월에 투자 시기를 잡으셨던 분들은 배짱도 두둑하고 정보력도 있는 분이 아니셨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올해는 그렇게 지나고 벌써 12월이니까 이제 내달부터 바뀌는 것도 있지만 내년도 부동산, 이체개발, 재건축 시장은 어떤 식으로 이 뉴타운까지 포함해서 내년 투자할 수 있는 전망이나 방향 같은 거 좀 잡아주시죠. 네, 아무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또 아닌가 싶은데요. 좀 정리 한번 해드리자면요. 재개발 뉴타운 그리고 우리 일반 아파트 시장을 다 포함해서 주택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내년도 제가 보았을 때는 한 4월까지는 이 눌림목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2010년도 상반기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변수는 내년도에 있는 게 아니라요.
지금부터 3년 전, 그러니까 2006년도에 힌트가 있는데요. 2006년도 말 주택시장을 보게 되면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빌라 뭐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 유례 없는 막대한 거래가 터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3년 경과하는 시점이 지금부터인데요. 그동안 보유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그 어려움도 겪었고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이제 갖추게 됐단 말입니다. 3년 보유하면서요. 그래서 모든 물건들은 아니겠지만은 이 비과세 갖춘 물건들이 이 시에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시장도 계절적 비수기 요인도 있겠지만은 그런 양도소득세 비과세 물량들 2006년도 하반기에 엄청나게 터진 그 거래들이 이 시에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물건들이 이제 소화되려면은 내년 한 4월 경까지는 그렇겠네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덧붙이자면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안타르시 생각으로 좀 접근하시고요. 네. 그리고 소액으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간혹 홈런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돌려보자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홈런이 나올 지역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는 것이고요. 서울시 주택시장에 대해서 내년도 전망을 좀 한번 해드리자면 크게 보았을 때는 전세가 상승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개별적인 호재에 따라서 뭐 지역적인 차별화 현상이 본격화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확실한 테마와 그 확실한 그 호재를 띠는 그런 지역들을 좀 중심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뉴타운, 단순하게 재개발 이런 것은 호재라고 보기엔 좀 모호한 것 같고요. 또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인 호재에 따라서 국지적으로 서울에서 이루어졌던 과거 이루어졌던 시세 폭등 현상이 국지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소액으로 경기도와 서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은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시점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5월에서 8월세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에 잡은 이유는 이제 4월까지는 우리 주택 소화되는 그 과정을 좀 지켜보시고 9월 전으로 잡은 이유는 지금 우리가 올 초에도 올 추석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전세 대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올해 나왔던 것은 제가 봤을 땐 좀 착시 현상이 아닌가 싶고요. 본격적인 전세 대란이 내년 3분기부터 나올 거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시점으로는 5월에서 한 8월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뭐 전망을 해드리지만은 이 전망이 그냥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뭐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이제 전망을 해야 되는데 중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 전망도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확실히 잡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시장이 바뀌더라도 이 마인드를 잡고 계신 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거든요, 마인드가요. 그렇게 대처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좋은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도세 부담 없어진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상반기 아무래도 좀 흔들림이 있는 것들도 있고 전세 대란 얘기도 있는데 내 집 마련할 때 여름까지 전통적인 이사 시장까지 끝난 후에 한번 노려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 2009년 올 한 해 재개발 뉴타운 시장에 대해서 짚어봤고 내년도 투자 전략까지도 짚어봤습니다. 리얼 PSS의 박병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겁니다. 물론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했다, 싫어하게 됐다 이렇게 바뀌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경우만 보더라도 이렇게 방송하는 것, 강의하는 것 즐기면서 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아주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계신 분입니다. 대학 때 이미 50여 개국의 배낭여행을 마쳤고요.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직업도 오직 하나, 여행입니다. 이젠 사업가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오스 여행사의 전관용 대표를 오늘 퍼스트 클래스에서 만나봅니다. 바야흐로 여행 인구 1000만 시대가 넘어서며 봄물 터지듯 생겨나는 여행사들. 그 안에서 독자적인 노선을 밟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젊은 기업이 있다. IMF 이후 자유여행 전문 여행사라는 테마 아래 첫 선을 보였고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이오스 여행사. 대학 시절 못 말리는 여행광에서 열정 하나로 뛰어든 사업이었다. 초기 자본금 2천만 원, 그리고 지난해 총 매출액 230억. 이는 10년간 1000%라는 눈부신 성장을 일궈낸 셈이다. 최근에는 할리우드 스타들의 휴가지로 더 유명해진 그리스 산토리니 섬.
그동안 외국인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일본의 최고급 료칸 상품을 내놓으며 중고가 맞춤 상품 전문 온라인 여행사로 자리를 확고히 해가는데 여행을 파는 것은 행복을 파는 일이라는 이오스 여행사의 전광용 대표를 퍼스트클래스에서 만나보자. 제가 대학교 이제 4학년 올라가는 시점에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지고 나서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사실 취직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제가 취직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창업을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때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여행에 미쳤기 때문에 여행사 쪽에 이제 관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 다른 여행사들과 조금 차별화시킬 수 있던 것들은 그때는 이제 온라인이 지금처럼 활발할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인터넷 이런 것들 활용도를 조금 남들보다 조금 잘 하고 있어서 여행사와 인터넷을 좀 접목시킨 그런 여행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했던 게, 그런 이유로 그때 당시 이제 이오스 여행사를 창업하게 됐죠. 대단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여행에 미쳤다고 하듯이 저는 일을 할 때도 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즐겁고 재밌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정을 갖고 좀 일도 그냥 미친 듯이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만큼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출근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고 퇴근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고요. 토요일, 일요일 날도 항상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를 못한다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즐겁다 보니까 열정이 있었고요. 그런 열정이 지금의 이런 결과를 만들지 않나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직원들한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큰 복이라면 좋은 직원들을 많이 만나갖고 그런 직원들도 저랑 같이 동참해갖고 열심히 일을 해준 게 성공의 그런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일단은 마케팅 차원에서는 지금은 인터넷이 너무나 활성화가 돼서 저희 회사조차도 지금 뭐 차별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창업할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지금처럼 활성화가 안 돼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일단 둘째치고 마케팅적인 차원에서는 소비자의 일단 시선을 끌어야 된다는 생각에 인터넷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을 중시해서 소비자의 시선을 일단 끈 게 그런 마케팅 차원이라고 하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품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 많은 여행사들이 다 똑같은 상품들로 어떻게 많이 모객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는 그 FIT라는 이제 저희 업종에 이제 전문 용어로 쓰는데요. 자유여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10년 전만 해도 패키지 여행사라고 그래갖고 한 20명 정도를 이제 그룹으로 모객해서 가이드가 쫓아가서 깃발을 들고 다 같이 그냥 우르르 다니면서 사진 찍고 식사하고, 프랑스 파리를 가서도 한국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이런 다 똑같은 형태의 그 상품들이 대세를 이룰 때였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개별 맞춤 여행을 선호하면서 그런 여행 패턴을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시장을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이제 개별 자유여행을 타겟으로 해갖고 저희는 이제 그런 상품들만 기획해서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그게, 다행히도 예상이 적중해갖고, 한 3, 4년 전부터 많은 수요들이 여행 패턴이 이제 여러서 그룹을 몰려다니는 그런 그룹 여행에서 개별로 2명, 1분, 3분, 4분 이렇게 개별로 여행 다니는 시장이 완전히 바뀌면서 저희가 큰 빛을 보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크게 차별화는 저희는 이제 홈페이지하고 그런 이제 자유여행에 대한 그런 미래의 시장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갔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최근에 인기 있는 상품은 저희가 한 2, 3년 전부터 새로 런칭한 이제 그 일본의 료칸 상품이라든가 그리스의 산토리니라는 그 섬을 배경으로 한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히트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는 그 큰 여행사들, 대기업 같은 여행사들이 할 수 없는 이제 틈새 시장들을 많이 공략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상품들을 런칭을 해요.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성공하는 율은 한 20, 30%밖에 안 되는데요. 많은 것들을 계속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거를 시도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히트한 상품들은 현재까지는 그 최근 이제 히트한 상품들은 일본의 료칸 상품이라든가 그리스의 산토리니 이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영 철학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 여행이라는 거를 사실 싫어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여행은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거라고 보는데 여행을 통해서 고객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게 이제 저희의 기본 철학이에요. 그래서 더 좀 크게 간다면 저희는 이제 여행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직원들이 행복하고 또 고객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그런 갔다 온 사람들이 통해서 또 이제 밖에 나가서도 다 이렇게 행복해졌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저희 이제 제 철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여행사는 여행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직원과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고 그걸 통한 또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이제 행복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 회사의 목표는 이제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으로 보면요. 거시적인 거는 대한민국 매출 기준으로 대한민국 10대 여행사 안에 드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유럽하고 지중해 전문 여행사인데요. 유럽과 지중해 이런 여행 쪽으로는 저희가 1등을 하는 게 목표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큰 의미에서 보면 1등도 좋고 매출이 어느 정도 좋지만 소비자들에게 단순히 여행 상품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 그리고 행복을 팔아갖고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인식 속에 이오스 여행사는 여행 상품이 아니라 문화와 행복을 판매하는 여행사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유행은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온다지만 한 번 떠난 세제 혜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후차 세제 지원, 해외 펀드 비과세, 부동산 양도소득 예정 신고제, 오늘 전해드린 내용 외에도 내년 되면 바뀌는 제도가 참 많습니다. 이런 제도들 오래가기 전에 내가 이용해야 될 건 뭐가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야 될 건 뭐가 있는지 해가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센 경제 매거진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